남편과 친정아버지는 쿵짝이 잘 맞았어요. 둘 다 성향이 비슷해요. 남편과 아버지는 각자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업종이지만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작은 전자회사를 하고 있고 남편은 주식 컨설턴트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소개팅을 통해 만나 뵈는데요. 알고 보니 제가 아는 사이더라도 도중에 제가 우리 아버지 회사 이름을 딱 말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크게 놀라며 우리 아버지를 안다고 했어요. 저 그분 알아요. 제가 이번에 작은 기업들의 실적을 분석하려고 일부러 방문했었어요. 회사 내부도 살펴볼 겸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그 대표님이 아버지세요. 어머,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어머, 세상에 너무 신기해요. 아버지가 어떤 컨설턴트가 됐는지요? 회사에 온 후 대화했지만 그분이잖아요. 우리가 2년이나 아시다시피 가족과 연결되어 있을 줄은 몰랐는데요. 세상이 참 좁다니까 인연이 되어버린 것 같네요. 소개팅 이후 급속한 친밀함이 생겼고 그 사람과 우리 아버지는 업무 관련 소통을 하게 되면서 우리 아버지와도 긍정적인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연애할 때에는 저희 가족과 함께 데이트를 가끔 즐겼고요. 제 남편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해줬다는 찬사를 받아 서로를 아주 긍정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를 분석해보니 사업은 안정적이고 영업은 공격적으로 이어지며 개발 역시 열정적으로 진행되어 투자하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결국 아버지의 사업 스타일이 좋아서 이번에 아버지의 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어머나, 그렇군요. 다행히도 자기가 잘 분석하겠지? 난 솔직히 아빠가 잘 몰라서 남편은 아빠를 엄청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었다. 많이 했어요. 남자친구애도 사람이 됐더라. 여자친구가 아빠라고 일을 허술하게 하지 않고 정확하고 냉철하게 분석한다고 해봐. 난 오히려 그런 점이 마음에 들더라. 그리고 이런 조그만 회사에는 관심 안 들 줄 알았는데 심상치 않은 시선을 갖고 있더라. 아주 괜찮은 청년이야.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 제가 그 사람한테 가졌던 감정보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주식방송에 종종 전문가로 나왔는데 그때 아빠 회사를 추천해주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그게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서 아빠 회사가 한층 성장할 수 있었던 디딤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모두가 그 사람을 매우 좋아해하게 되었고요. 그 사람도 우리 가족을 다정하게 대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에도 아빠와 남편은 굉장히 잘 맞았어요. 마치 베스트 프렌드 같은 느낌이었죠. 우리의 신혼집과 친정 아빠의 회사가 가까웠어요. 두 사람은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지 거의 매일 밤마다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눈여겨보는 종목 중에서는 미국 반도체가 강세인데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관련주도 강세일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의 90%는 주식에 대한 이야기였고 우리 아빠도 한평생을 회사에서 함께 했어요. 운영하시면서 주식을 했던 사람이라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빠의 생각과 조언들이 남편의 관심을 유발해요. 두 사람이 잘 맞는 이유는 돈을 생각하는 목적이 같아서예요. 돈을 이렇게 버는 거다, 저렇게 버는 거다. 이 회사가 좋다, 저 회사가 좋다. 이쪽에 투자를 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서로 돈 버는 방법을 공유하며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스승처럼 서로를 존중해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도 투자에 관심이 깊기 때문에 아빠의 말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어쩔 때 보면 나보다 더 투자 전문가 같다니까. 나는 아버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만 사실은 직접적인 투자는 하지 않았거든. 그냥 관심 종목으로만 서치 정도만 하고 있었는데 지나고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말실하다고 했어요. 시세의 변동률이 정말 대단합니다. 나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 우리 아빠는 정보가 많으신 편이야. 예전에는 주식을 진지하게 연구했던 적도 있었거든.
나는 함께 투자하는 것을 선호해. 아버지와는 그 부분에서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서로 잘 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도 너와 아빠가 잘 지내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내자. 고마워. 부탁할 만큼 딱히 없어. 아버지와 얘기하다 보면 정말 재밌다고 하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이런 건 소울메이트 같아서 좋았어. 아빠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데요. 남편이 능력이 있고 이상향이 같기 때문에 얘기가 정말 잘 통한다고 하는 것 같아. 결혼 후에 나를 제외한 엄마를 제외한 두 사람만 술을 마시는 날도 많았고요. 함께 운동도 하며 우정인지 효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둘만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형성되었어요. 엄마도 아빠와 제 남편이 잘 지내는 걸 보고 흐뭇해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살면서 장인과 사위가 그렇게까지 잘 지내는 건 처음 봐. 보통 사위들은 처갓집에 안 오려고 하고 불편한 티만 내면서 친해질 생각도 하지 않는데 서방이 정말 가정적이고 부모들을 잘 대해. 나는 너무 좋아. 나도 장인과 사이가 그렇게 잘 지내는 걸 처음 봐. 보통의 관계와는 정말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잘 안 지내는 것보다 좋긴 한데. 둘이 어떻게 그렇게 쿵짝이 잘 맞을까? 둘이 심해서 돈도 엄청 벌었다던데? 우리 이러다가 부자 되는 거 아닐까? 세상이 내 맘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아이고, 나도 부자 됐으면 좋겠어. 아무튼 요즘 둘이 보기 좋은데? 저도 이런 남자 만나서 결혼한 게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오늘 보였어요. 많이 안 좋아 리스크를. 아버지와 여러분 둘 다 잡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깟 기업 분석 자료가 뭐라고 날 이렇게 엿먹이시는 거예요? 설마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빚져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했으려나? 못 봤던 게 있었겠지? 아무렴 그랬겠어? 오늘 고객들한테 깨지고 방송에서도 깨지고. 내가 얼마나 입장이 난처한지 모를 거예요. 이씨, 아버님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남편은 화가 잔뜩 났었고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버지 욕을 할 수도 없고 남편을 욕할 수 없는 중간 입장이에요. 그냥 가만히 그 둘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를 찾아가 봤어요. 우리 남편이. 한글을 배운 애들이 알아서 뭐 하려고 할 때면 다 알아서 하고 때가 되면 다 알아서 배우게 하겠어요. 아이씨, 왜 그렇게 성급해? 어머니, 그것에 대해서 저도 반대입니다. 조기 교육의 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의 성장 속도에 따라 시작해야 해요. 받아들일 수 있는 때에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속도도 중요하고 아이들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저는 아이들을 아이다운 방식으로 키우고 싶어요. 공부보다는 경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싶어요. 한글을 빨리 배워도 나쁠 것 없어요. 천천히 알려주다 보면 어느 순간 빛을 받게 될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제 친구 소녀는 집에서 많은 책을 읽어주셨다고 하는데 혹시 그래서 제 살 때 한글을 빨리 배웠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서로 말한 자료를 믿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난감했던 것은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는 포기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이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익률보다 백서방의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아빠를 많이 원망하고 이게 자신의 커리어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타격이 컸나 봐요. 지금은 아빠를 다시 만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가족인데 그렇게 잘 지낸 관계였는데 참 안타까워요. 나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쉽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어서 엄마와 나 사이가 더 나빠지지 않게끔 잘 이야기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냉전이 한동안 계속되었어요. 명절에는 되게 몇 번 애러 간 게 기억나네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타났으나
좋아하는 고에게 영어 유천을 보내주셨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매 시험에서 점수를 받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님은 애들에게도 상금을 걸었어요. 자질구레한 반장 선거나 미술대회, 경시대회 같은 것들도 다 경쟁을 시키며 좋은 성과를 이루기를 바라셨어요. 그런 요구가 있을 때마다 금일봉도 엄청나게 걸었고 솔직히 어머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리딩하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이 잘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반장 선거에 응시해 당선되었고 경시대회에 나가고 싶어해서 항상 준비하고 나갔으며 성적도 물론 좋았고 조카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조카는 언어에 소질이 있어서 글짓기 대회나 스피치 대회에서 두각을 보였고 미술도 잘해서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냥 나도 잘할 일들이었는데 어머님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상금을 주신다고 하셔서 그때까지는 각자 자신 있는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상금을 가져오는 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어차피 어머님이 말하지 않아도 해야 했을 일이었기에 그때는 어머님의 요구가 그렇게 듣기 싫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들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디서 듣고 오는 것이 많아져서 그런지 요구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애들 공부 안 시키는 건 애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돈이 없어도 해야 할 것은 자식 교육이다. 애들이 미래의 수학적 문제를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논리적 사고를 갖추기 위해서는 사고력을 키워야 합니다. 사고력과 수학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가 알려드린 학원을 바로 등록하고 다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수학 학원을 다니시고 계신데 그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수학을 병행하다 보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은 동서보리차 책을 많이 읽으시게 함으로써 심화된 문제를 풀고 선행학습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잘 설명하셨습니다. 더불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식을 제공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납득이 되어 학업이 더 나아질 것 같아요. 따라서 수학학원 2개를 다니시는 것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우와 준우는 여전히 9시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정말 어려워요. 우리 준우도 같은 처지야. 스케줄은 빡빡하고 애들의 머리도 아프게 하는 것 같아서 어머님의 권유 때문에 이렇게 많은 학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더 추가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많은 학원 다니는 건 너무할 걸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래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진짜. 아무리 우리 사정을 들었다고 해도 아마는 할머니 바람이라고 할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머님이 정말 이 정도로 학구열이 높을 줄 몰랐어요. 앞으로가 더 걱정돼요. 그래도 금일봉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우리 아이도 잘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때때로 그 금일봉 때문에 욕심이 나기도 해요. 알려주지 않은 채 묘한 심리전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아버지와 남편은 서로의 무기이자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을 공개하지 않은 채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사주신 비싼 호텔 뷔페를 먹고 거기서 부모님과 헤어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길차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나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 주머니 혼이 다 하는데 수익률을 올릴 만큼의 자금이 없거든. 만약 다른 자금을 다 빼서 넣었다 해도 300% 수익률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나를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느낌이 들고 나를 어필하기 위해 고의로 성과를 과장하며 사준 것 같아요. 할머니, 정말로 100만 원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저는 딴소리 없이 열심히 할게요. 할머니가 언제까지나 믿어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자신 있어요. 100만 원을 받을 테니 어서 가서 공부할게요. 1등을 차지하면 100만 원 못 받는다고요? 파이팅이에요, 할머니. 우리 손자들이 능력을 보여줄 차례라고요. 어머님은 우리 모자람을 알아주셨어요. 이제는 아이들에게 승부욕을 키우기 위해 그 돈을 두었으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조카가 전 과목 100점을 받아 1등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은우가 정말 잘했어요. 평균 100점 받았으니 정말 기특했어요. 다음에도 이렇게 부탁할게요. 야호. 100만 원이 받을게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 돈으로 핸드폰 사려고 해요. 사도 되죠? 그럼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라. 우리 친구는 몇 점을 받았길래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야? 저는 97점이에요. 전 과목에서 6개 틀려서 전교 2등이에요. 저도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최선은 필요 없어. 난 오로지 결과로만 말할 거야. 더 분발해. 다음에는 은호 이겨와. 그럼 내가 100만 원을 줄게. 어머님 다음에 또 하시려고 하세요? 그만하세요. 애들 힘들어요. 경쟁구도 그만하세요. 왜 나는 너무 재밌는데 애들도 자격받아서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나요? 그러니 내 친구 손주들도 지금 강남에서 날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 이기려면 전교 1등은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니요? 무언가는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성적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남편한테 물어봐도 귀찮아하는 대답만 하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싶었지만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랑 점심 때 둘이 밥을 먹게 되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백서방,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던데. 요즘 추천하는 종목들도 다 고려하고 실제 수익률도 제대로 파악하지. 아이, 그건 어떻게 알았어? 요즘 뭐가 어려운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매일 한숨이 나 아빠에게 보면 백서방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성실하게 직접 기업을 분석하고 가치 있는 종목을 발굴해냈었지. 아, 지금은 인맥 사치에 바빠 보입니다. 아빠 친구 최 대표를 아세요? 그분이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위 같이 말이죠. 저희 아들이 갑자기 그 경쟁 구도를 포기했어요. 엄마, 전교 1등에서 할머니한테 상금을 받는 거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도중에 포기해도 되는 것이고 그럼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상금을 타려고 했었는지요? 아,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나 솔직히 그런 경쟁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은우가 처음 상금을 타갈 때 날 놀리듯이 말해서 열받기도 했었고 할머니가 너무 부추겨서 승부에 열심히 참여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공부는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공부는 나를 위해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닌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 그럼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공부해. 아, 꼭 전교 1등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야. 틀려도 되고 넘어져도 괜찮아. 할머니 말에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너 같은 자식은 아주 호되게 혼내봐야 정신을 차리지.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애를 썼는지 너무도 알고 있어. 학원을 다 끊고 내게 했던 지원을 모두 철회할 거야. 너희 부모님을 빚쟁이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내 말대로 해야 해. 그 앞에서 전화를 하는 아들을 보니 너무 흔들리며 울고 있어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보았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전화를 하고 있었어. 전화를 빼앗고 어머니에게 야단을 쳤어. 이게 뭐예요? 지금 아이한테 하는 행동이 어디 있나요? 제대로 어른답게 행동하세요. 지금 아이가 경쟁 안 할 거라고 하니까 협박하시는 건가요? 아이들을 장난감 취급하시는 건가요? 아휴,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계속하면 제가 어머님을 더 이상 안 볼 거예요. 알아요. 네가 남자아이도 만나 아들도 모랑인 줄 알았구나. 너 또 한 년을 통해 사람을 만들어 놨다간 혼인한 만머지를 실어서 사는 거야? 그럼부터 난 내를 모르는 년인 줄 왔다.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장 죽일 거야. 그게 남자까지 전화해 받아오지 않았고요. 두 부모는 아주 큰 소리로 서로 상처를 주며 싸웠어요. 전화를 끄는 남편도 화가 식지 않은 것처럼 계속 한숨만 쉬다가 말없이 아들을 안아줬어요. 할머니 말 즉시 잊어버리는 게 낫겠네. 삶은 네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야.
네가 싫은 건 누가 협박하든 판단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 할머니 말에 상처받거나 신경 쓰지 말고 네 생각만 하면 돼. 뒤는 엄마 아빠가 책임지도록 해. 저녁에요. 어머님이 놀이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을 때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말이 되는 건가요? 그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이후 시댁과 다툰 뒤 시댁에 방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시어머니는 몇 차례에 걸쳐 화를 내시긴 했지만 우리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머니 번호를 삭제하고 차단까지 했어요. 정신 건강을 위해 어머님 전화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명절이나 생신 때에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자랑이라는 유일한 낙인으로부터 해방되어 그런가요? 두 번의 사태를 겪은 후 우리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고 저희와의 관계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개선을 위해 노력하셨어요. 또다시 물량 공세가 시작되었죠. 어느 날 어머님께서 문자로 먼저 연락하셨어요. 전화를 하라고 하셔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너네 차를 바꿀 때가 된 것 같아. 너희 차는 10년이 넘었는데 왜 안 바꾸는 거니? 혹시 돈이 없어서 안 바꾸는 거니? 라고 하셨어요. 우리 차를 별로 안 탔었기 때문에 바꿀 생각을 못 했어요. 거의 주차장에만 있어서 달리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10년이 넘었으면 새 차 하나 사야지. 내가 바꿔줄게. 골라서 만나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백화점에 가다가 너무 예쁜 코트를 발견해서 너에게 어울릴 것 같아 사왔어. 라며 이야기하셨어요. 언제 만날래? 한번 들릴 어머니, 이 코트가 정말 멋지죠. 하지만 이런 것을 입을 장소도 없어요. 가정주부가 가는 곳이기에 마트 정도겠죠? 그냥 환불해주세요. 아니요, 그건 당신이 입고 싶어서 산 거니까 꼭 가지고 있어야 해요. 내가 방금 전에 노란색을 통화했다고 했잖아요. 요즘 애들이 선호하는 것도 준다 했는데 준호도 주말에 온다고 하니 그때 너도 함께 가요. 오늘 통화한 거에 따르면 주말에 간다 하더라고요. 아니, 아직 마음이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러면 나가보는 건 어때요? 아니요, 당신 없이는 너무 심심해요. 우리 화해하자고요.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가 화해하면서 심심한 마음을 달래줘요. 그렇지 않으면 경쟁을 만들어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진짜로 집까지 찾아와서 선물을 주기까지 했어요. 갔다가 갑자기 화해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나타나서 억지로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동생의 아들인 조카 은우는 엄청 똑똑해지고 원래부터 엄마 아빠도 머리가 좋아서 경쟁적으로 성적을 많이 올려놓았던 상황이라서 조카는 전국 0.1% 극상위권 학생이 되었어요. 그때 동생이 자랑하고 싶은 건지 혹은 나를 염장하고 싶은 건지 그때마다 연락을 자주 해왔죠. 그래서 한 번 만났었어요. 준우는 정말 하던 학업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학원까지 다 그만두고 공부를 안 시켜줄 거라고 해요. 그동안 엄마가 시킨 대로 다 해왔었거든. 준호는 그게 좀 힘들었는지 어렸을 때는 엄마 명령에 따라서 그냥 했던 것인데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대.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 아니라고 하면 공부는? 해가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해야죠. 그러다가 큰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듣는다고 거의 다 왔는데 이대로 포기할 필요 없어요? 형님이 왜 애를 망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은이 의대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냥 이대로만 해도 의대에 갈 수 있었어요. 준호가 의대가 목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 해요. 애가 할머니가 하는 대로만 하면 막혀서 죽을 것 같다고 하면 부모님이 참아달라는데 내 뜻이 아니고 할머니의 뜻이라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죽는다고 해도 하게 해야 했을 것 같아요.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요. 형님이 애를 잘 키우고 어머님께서 상금을 받으면 좋겠죠? 난 하나도 후회가 없는데 동선아는 많이 아쉬워하고 있어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형님의 주후가 없지만 어떤 경쟁이 있는지 상금이나 금일봉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친구가 돌아와야지.
누구 하나 돈이라도 받아.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돼. 난 돈은 가져갈 테니까. 그건 어렵지 않잖아. 동생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그거구나. 상금과 금일봉 받고 싶어서 그냥 어머님께 달라고 하면 줄 거야? 괜히 조카 위하는 척하지 말고 거 받으려 들지 마. 가족들이 시간이 지나니 좀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 아, 뭐가 우선인지를 모르는 것 같더라. 우리 동생은 그럴 사람 아닌데 돈 버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민낯을 드러내려 해. 자기 아들을 빛내게 하려고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거겠지? 그때 정남이가 뚝 떨어졌어. 알고 보니 동생은 늦게까지 나이를 먹은 듯해. 명품을 휘감고 다니고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밥 먹듯이 다니다가 참 교사가 그래도 되나 싶었어. 아무튼 그런. 에휴, 준우라는 이름을 만들어도 스트레스야. 아무튼 은우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어. 축하 파티를 할 테니까 그때는 반드시 와. 아들 크니, 아빠 크니, 엄마가 없으면 힘들어. 정말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동생도 그렇고 어머니 모습도 보기 싫었거든요. 아들이 정말 서울대 의대 축하 파티라는 것을 하나만 듣고 그 자리에 갔어요. 시어머니께서 호텔 레스토랑 예약을 하셨어요. 온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어머니께서 동생과 시아버지에게 수고했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선물을 주더라고요. 우리 은우가 서울대 의대를 합격해서 할머니가 너무 기쁘시다고. 그래서 만든 자리니까 모두들 즐겨주실 것을 바라시며 우리 은우를 이렇게 잘 키워준 우리 누나야. 저희 둘째네가 선물을 준비했어. 자, 받아라. 크루즈 여행 티켓이 그동안 고생했다는 의미를 주는 것이니까 꼭 둘이서 나가서 온 은우는 할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지요. 어머나, 어머님, 정말이에요. 아, 너무 감사해요. 저 크루즈 여행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와,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동선을 따라가듯이 기뻐했고 서방님도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조카는 도지 부모님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웃었고 어머님은 계속해서 웃고 계셨고요. 그 잔치한 모습을 짓고 있는 사람은 저희 두 부부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그곳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어차피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 분명해서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우리 부부만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왜 안 오는 거죠? 아니면 늦게 오는 걸까요? 내가 일정을 다 말했었는데 주호한테 오지 말라고 했어요. 은우와 함께 먼저 축하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 남자는 뭔 대리라고 왜 박 대리가 뭐 아쉬울 게 있나 뭐라고 꼬셔서 거래를 하고 보니 대리랑 회사 돈 야금야금 뜯어 반팅을 했다고 해요. 나는 설마 하며 회계 책임자를 시제와 맞춰봤는데 직원들의 월급을 조금씩 올려 결제받고 송금할 때 내 돈으로 송금했음을 확인했고요.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돈을 개인 계좌로 받아서 거기서 조금씩 떼어 회사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조금씩 모았더니 통장에 넣어 두다가 일부분을 대표님 사위한테 보낸 것도 확인했습니다. 박 대리가 한꺼번에 큰 돈을 가져간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번, 저기서 한 번 돈을 횡령했고요. 이외에도 회사 컴퓨터에 깔려있던 개인 금융거래 인증서로부터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하는 이유가 있을까? 그 집은 서울대 의대와 더 가깝고 평수도 더 크지 않니? 우리는 그동안 공부하느라 수고하고 둘째를 키우느라 애를 쓰느라 보상을 받고 싶어 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 말을 듣지 않는 여러분에게는 벌을 주고 싶으며 머니의 가시가 된 저희를 벌주기 위해 서방님께서 내와 집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어머님의 논리는 자신이 그 집을 우리에게 팔아줬으니 빼앗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집을 살 때 더 부담을 해서 더 좋은 평수로 샀었던 거예요. 어머님의 돈뿐만 아니라 우리 돈도 일부 들어간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머님의 논리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머님, 그건 안 되겠어요. 이 집을 살 때 어머님은 물론 많은 부분을 감당해 주셨지만 주신 돈을 받았지만 거의 20년을 살아온 우리 집이며 명의도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집입니다. 남편이 내줄 근거가 없습니다. 어머님의 뜻에 저희가 무조건 따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말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우리 돈에 대해 이해를 못한다며 자꾸 우리 집을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자신이 지원한 집이라며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다고 물으니 자신의 마음에 따라 유치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본심을 드러내시고 우리말에 거스리며 자식놈들이 대학에 못 보낸 주제들이 많고 이런 좋은 집에 왜 사느냐 물어보고 작은 아이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지 집을 뺏으려고 하는 거니까 원망하고 싶으면 자식에게 대학을 보내지 못한 꼴통 있느냐고 타려 있어라 조언하고 계셨습니다. 말을 정제해서 하죠. 누구라도 주는 엄마 손주야. 나중에 후회할래 만들지 말고 엄마야. 말로 예의를 지키라고 어디 자식 하나 못 낀 제재. 누굴 가르치려고 해 내 뜻을 거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제 재산 환수하는 거라고. 지금까지 좋은 집에서 살았는데 됐지? 큰 아빠가 되어서 설대대 간족을 위해 집 하나도 못 주냐. 이 속 좁은 놈아, 내가 안 준다고 하면 내가 못 받을 줄 아냐? 내가 다 진작에 변호사를 만났어.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법정에서 만나서 끝까지 싸워보자고. 엄마가 이겨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런 법정에서 만나자고요. 이만 가겠습니다. 너무 어이없어서 그날 그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어머님과 화목하고 다음 날 저희도 변호사를 만나 어머님이 했다고 했던 법적 대응을 대비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셔서 우리가 자신들이 만든 재산을 제외한 것을 되찾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보내셨어요. 설마 했지만 어머님은 진짜로 중요한 서류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나 생각을 되짚어보니 동서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혹시 우리 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더라고요. 곧 생각해보니 어머님께서는 돈이 부족한 사람은 아닌데 왜 우리 집을 사주셨을까요? 남의 집을 빼앗는 사람은 아니신데요. 그날 동서와 서방님이 침착해 보였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으니 혹시 동서가 우리 집이 필요하다 하신 걸까요? 네, 맞아요. 형님, 제 집이 서울대 의대에서는 떨어져 있고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죠. 그래서 어머님께 집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형님이 저랑 함께 집을 갔든 GTK. 바꿔주세요. 어차피 형님은 내 집에서 노량진이 멀잖아요. 준호 재수하면 노량진에 많이 다녀야 하는데 노량진은 우리 집에서 가깝잖아요. 어차피 새 식구와 함께 우리 집이 아담해서 청소도 금방 끝나서 힘이 덜 들 거고요. 여러 면에서 좋아요. 형님, 어차피 처음에 들어갔던 형님네 돈은 계산서에서 어머님이 내실 거니까 그렇게 마음에 없는 장사는 아니에요. 이런 게 믿는 독이구나. 동서를 정말 잘못 봤네. 동서를 정말 친동생처럼 친한 친구처럼 대하려고 했는데 너는 썩었구나. 된 일이야.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누가 승리할지 한번 보자. 동서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이상한 가족이 돼 버렸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시어머니를 잘 만났다. 동서도 잘 만났다 했는데요. 세상 어딜 봐도 없는 막장 시댁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카가 서울대에 입학했고요. 어머님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여러 차례 조카를 데리고 나가서 서울대 의대에 대한 자랑을 했다고 해요. 친구들도 아주 기뻐하며 듣기 싫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주시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었는데 변호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집이 서로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시어머니가 추석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간이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었어요. 우리는 아들을 제외하고 부부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는 그래도 춘호가 첫손주라 더 많은 기대를 했다. 첫째이자 첫손주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더 많은 원돈을 했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너희들을 봐줘야 해? 아니, 내가 왜 너희들을 이해해줘야 하냐고? 어머님은 왜 자식을 낳으셨나요?
자식은 무슨 액세서리예요? 자식은 무슨 옷이에요? 자식을 자랑거리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나 내 자식을 그렇게 생각해. 나의 자랑거리 그러려고 잘 키운 거야? 근데 뭐, 거겨 앉는다. 내 인생에 내 자식한테는 거절은 없어. 내 커리어에 그건 오점이라고 집을 내놓던지 아니면 준호. 차라리 너처럼 유학을 보내라. 그럼 털쪽 팔리겠다. 아, 어머님. 저 유학 보낸 것도 제 학벌이 부족해서 보낸 거였군요. 저 그래도 서울에 있는 시립대 나왔는데요. 남편보다 더 좋은 대학이라고. 저도 팔리고 손주도 팔리겠다. 그래서 둘 다 유학 보낸 거잖아. 그걸 몰랐네. 차라리 그딴 손주, 그것 변경. 없었으면 좋겠어. 쭉 팔려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해. 학벌 없는 것들 공부 못하는 것들 내 새끼 아니니까 알아서 다 내놓고 나가. 그때 옆에 있던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던 조카가 벌벌 떨며 한마디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저 서울대 자퇴했습니다. 한 학기 다니고 포기했어요. 전 의대랑 맞지 않더라고요. 자격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뭐라고? 뭘 했다고? 너, 다시 말해봐. 너 진짜 차퇴한 거야? 아니지, 엄마. 놀라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다 알고 보니 조카는 서울대 의대 입학은 했었는데 한 학기만 다니고 자퇴를 했던 겁니다. 그날 우리가 모인 게 추석 날이었으나 조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쓰러졌어요. 동서는 자기 자녀에게 주먹도 올리고 물건도 던지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풀이를 했습니다. 우리 조카는 다시 성실하고 순하다고 엄마가 말하면 그걸 그대로 맞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대로 계속될 경우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남편은 조카를 피하게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솔직한 제 심정은 조금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헬리콥터 할머니와 엄마의 최후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상심이 컸나 봐요. 며칠 동안 입원을 했어요. 의사는 극심한 우울증이 왔다며 심신 안정을 위해 입원을 권했습니다. 조카는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날 이후 동선이 조카를 방에 가만두지 않고 서울대 의대에 다시 입학하라고 요구했어요. 조카는 이상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나 봐요. 방문을 부수고 나가는 걸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한 후에 돈을 벌지 않았다며 제게 소송을 건다고 해요. 그래서 해보라고 했죠? 소송은 제가 걸어야 하는데 유책 배우자인데 왜 나한테 소송을 거는 건가요? 가담치도 않은 말이에요. 게다가 남편에게 걸린 소송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빠 회사에서도 소송을 걸렸고 남자 격리가 되어서 소송을 남편이 했다는 협박 당한 것을 이유로 소송을 건 적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를 이혼 소송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결국 협의에 따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남편과 완전히 남남이 되었어요. 시부모님이 전 남편 때문에 속상해하셔서 완전히 시골로 내려가신다고 하시는데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 잘 몰라요. 끝까지 계속해줄 생각이 없어요. 힐링을 받고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엄마 때문에 서울대학교 의학과에 입학했지만 의대에 들어가니 강의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시험 성적도 좋지 않아서 음악에 더 갈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의학을 포기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음악을 배워서 작곡가가 되기로 했어요. 재수로 작곡가가 되려고 해요. 두 분은 저를 응원해 주실 거예요. 또한 한평생 경쟁자였던 준호야야, 너도 나를 응원해 줄 거야. 네, 당연하지. 우리 왜 이렇게 바보같이 자라나 몰라. 이제야 우리는 자신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냥 공부만 했을 뿐이지만 이제야 알게 되네요. 얼마나 다행인지. 아직 20살은 어리다. 지금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알았어. 그런 식으로요.
의미에서 우리 한번 건배할까요? 조카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집에 살면서 알바를 하였으며 동시에 입시 공부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년제 대중음악 작곡과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동안 해온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것 같아요. 그때 조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집안에 알리자 다시 한번 큰 소동이 일어났었는데 결국 동서도 자녀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서 알아서 살라며 포기해야 했으며 어머님은 미련을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고 대학 다니면서 반수를 하라고 설득하였지만 조카가 질려버려서 결국 엄마와 연을 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은 좋은 소식을 알리었어요.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계속해서 공부만 하다가 급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었지요. 소식을 나현희 씨에게 알렸으며 어머님이 고기와 여러 가지를 들고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머님이 오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아이고,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손주들을 망친 것 같아서 손주들이 나한테 가진 마음들이 다 원망밖에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해서 너무 미안하면 사과하고 애들이 곧 들어오니까 그때 애들에게 사과하세요. 어머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너무 후회하셨는지 퐁퐁 울셨어요. 그때 우리 애와 조카가 집으로 들어왔고 어머님이 애들을 부드러기고 얼마나 미안하다고 하시는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화해를 하였고 집을 바꾼다 어쩌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싹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동서를 괴롭히기 시작하셨어요. 애 하나. 휘어잡지 못해 똑똑한 애가 되라는 말씀을 하셨죠. 어머님, 또 이러실 거예요. 그때 애들 부둥켜 안고 사과하러 갔었어요. 아니, 애들이 망가진 거는 어머님이셨죠. 남은 인생에서 애들을 보고 싶으시면 그렇게 동서 잡으세요. 제가 애들한테 할머니께 그렇게 하라고 연락 끊으라고 하려니 이렇게 했더니 어머님이 입을 꾹 다무시고 형님, 아휴, 고마워요. 제가 정말 어머님 욕심에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형님이 없었으면 제가 들었던 잔소리였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동서, 고맙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모르나요? 우리 집을 바꿔달라고 했던 게 너무한 게 아니었나요? 아유, 형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